저기 멀리서부터 몇 시간, 한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은데 15분 얘기하러 왔습니다. 참 굉장히 국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의지들이 반영이 돼서 청소년 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희생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에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희생된 유가족의 대표입니다. 이후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건희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좀 귀에 딱 들어오는 말이 이제 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여라는 말하고 탐욕이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데요. 15분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말씀도 같고 또 애착이 또 강하다는 그런 말씀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15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1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데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15분 안에 할 수 있을지 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포인트 드리는 쪽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이지 않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 희생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 서민 중심으로 희생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 불합리한 방식에 희생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는 지난 2013년도 7월 18일 날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사실 해병대 캠프는 사설이었습니다만 그곳에 참석했다가 무자격 교관에 의해서 깊은 바닷물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학생들끼리 손과 손을 연결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구조가 되고 결국은 5명이 실종, 다음날 사망한 채로 인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워낙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이 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과연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사실 좋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결코 그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레이시아 얘기를 국회의원님께서 잠깐 하시던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즉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추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해 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과 파렴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돈벌이에 학생 내지는 서민들이 희생시키는 이런 기업주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부분을 개척해 나가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회와 제대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 사이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주위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학생들이 출발하죠. 그러면 일단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출발을 합니다. 학교로. 그러면 거기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부모님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들이 늘 매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이 일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거기서 다치고 나면 그때서 후회를 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조심했을 걸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1999년도 시랜드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월호까지 총 이 많은 참사로 인해서 죽어간 인원이 136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367명이라는 분만 그 희생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그분들의 가족들, 그분들의 친척들이 같이 침몰하고 같이 죽어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의 그 유가족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국 이 모든 참사에서 똑같이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혼마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혼마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악마라는 뜻이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인데 실상적으로 이런 참사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이 사이의 냉대함 그리고 바르지 못한 대책 방안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참사를 겪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약 한 45일에서 60일간 이 사고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과 이질감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아니 같이 하려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 유가족들은 지난 12월 3일 날 청담동 동사무소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인 시위가 약 200여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고 그 아픈 상처를 달래기도 전에 또 길거리로 내몰려서 청와대에 가서 서야 되고 또한 가정이 파탄나고 또 그로 인해서 제2차, 3차의 피해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또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사희가 또 이 정치권, 기득권 이런 분들이 그 순간순간 아파하고 같이 함께하고 또 마치 다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시간이 흐름 속에 그러한 의지들이 희색되어 가고 결과적으로는 채 2달도 안 가서 잊혀져 버립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말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혁신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저는 좀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들을 늘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사이에서 돈이라는 탐욕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갈망,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게 되고 주위 사람과 월드컵 얘기도 잠시 잠깐 또 국회의원들 뽑을 때 표 얘기도 잠시 잠깐 실상적으로 이런 참사도 잠시 잠깐 얘기를 하다가 바로 자기 업으로 돌아가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배움이 또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바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같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과연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책자에 보니까 29페이지에 있네요. 인솔자의 책임감 부여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에서도 선생님들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 죽음뿐만 아니라 좀 약간 우상화적인 얘기를 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터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분명히 인솔자이면서 책임자였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작은 생각, 짧은 생각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생님들이 의사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선생님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추대받을 수 있는지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안전 행동 매뉴얼대로 했더라면 학생들은 대부분이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돈벌이에 의해서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동원을 시켰으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뒷전이라는 거죠. 수학여행을 가던 아니면 캠프를 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 위험 속에서 아이들을 구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동수단의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 답사를 하게 되는데 사전 답사를 왜 합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사전 답사입니다. 하지만 사전 답사는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대로 움직이는 그런 매뉴얼인 것이지 안전 문제를 체크하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에 행동 요령인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에 보면 현실적인 안전지침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경험을 겪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삐어지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서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교육 내지는 연구 또 현실화시키는 이런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잃고 1년 동안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좀 지식이 좀 늘고 머릿속에 좀 생각하는 공간이 생겨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사가 벌어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비 근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는 올바른 거부권을 가리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반항을 가리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건희 소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어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무작정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부권이 진정한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교육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시라든지 명령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를 찾자는 얘기인데, 실상적으로 이 예절 문화라든지 예절 교육, 그리고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사고를 겪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25라든지 많은 일제 침략기를 겪으면서 너무 못 살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근면이죠. 근면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만드는 정말 분수령이 됐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선진국 그 문턱에 들어서 있는 이 대한민국에 실상적으로 빨리빨리 문화는 하나의 악재입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도 없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과 나의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고 이 사이가 퇴폐해져 가고 있고 황막한 이런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즐길 줄도 알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도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예의범절인데, 이 부분은 두 번째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적으로 윗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아랫사람을 아낄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너무 쉬운 말이고 편한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도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고 우리 사이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 사이를 좀 좀먹는 좀벌레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제는 교육 문화도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그 도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참사라는 것이 우리가 늘 겪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교훈들, 정말 그 많은 희생자들의 그 고귀한 이 대가로 해서 얻은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과연 냄비 근성에 의해서 또 잊혀져 가야 되는 건지, 이 사이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포럼 장소가 늘 상존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국회뿐만 아니고 제주도 아니면은 전라도, 경상도 각 지역마다 이게 활성화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대고 또 논의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그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여건이 이 개인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국회의원님들이 좀 다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회가 한 발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안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이런 참사들은 어느 한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악폐에 의해서 모아진 결정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나 태안 참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관련해서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조금 더 정말 한 걸음 더 뛰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또 뼈저리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우리 이유식 유가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 매뉴얼, 또 특히 이 청소년기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인솔자들의 책임감, 이거 교사뿐만 아니라 인솔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갖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여지껏 제대로 안 됐음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올바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안타깝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뭐 그 밥 먹고 담배 피우러 나온 애들 또 일부는 또 그 선생님들하고는 좀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애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학교에서 많이 퍼져서 선생님들이 난감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일탈 행동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정건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생각하는 시민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 이제 우리 이우식 대표님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그때마다 뭐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악순환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역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성가족부에서도 와 계시고 특별히 우리 임관식 그 국장님 전에 그 청소년 관련 국장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신데 지금 계속 적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세미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앞에서 이제 이우식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달이 되고 전달되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제가 완전히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혁신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생태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호랩 오대산 청소년 수련원 이제 자연권 수련원이죠. 그래서 유소스대라고 같이 해서 수련 활동이라든지 캠프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한국 청소년 수련원 협의회 또 사무국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지환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 수련원 대표 치고는 좀 나이가 어린 편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 공직에 계시다가 좀 보람된 일을 하시고자 퇴임하시고 청소년 수련원을 하셨다가 오랜 기간 이제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쓰러지시면서 한 3년 전부터 제가 느닷없이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전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대표를 맡으면서 사실 꿈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래 경험했던 걸 통해서 이 수련원을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지만 사실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신종플루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사실 청소년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듣기 어려웠던 얘기들,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달함과 동시에 고민 가운데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시설과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와 그리고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개선 방안도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멍하니 집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설도 포기하고 제가 그냥 청소년계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포기함과 동시에 겪게 되는 저희 시설 관계하신 모든 분들의 아픔들과 고통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정부와 또 언론에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 사실은 좀 끔찍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런 것을 용기 내서 전해야 밝은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좀 사명감을 갖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시대적 요구는 청소년 활동이 근본적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다 아시겠지만 안전과 그 질이 확보된 청소년 활동이라고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작년 이제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법 개정을 해서 신고제와 인증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느끼는 것은 좀 더 안전하고 좀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수련 활동이 될 거라는 좀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그 법 개정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사고를 냈고 또 계속해서 사고를 내고 있는 좀 불법적이고 불량적인 시설들의 규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생태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고민들은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변해가는 방향이 우리 이 고통을 겪으신 모든 관계되신 분들과 또 온 국민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의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규정과 그리고 방향성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세월호나 태안 사고 같은 이런 사고를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실제로 청소년 지도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다시 사고가 날 것 같고 또 불안하고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있음에도 또 이런 사고가 날 거에 대한 정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 현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고민들과 그리고 이 고민들에서 나오는 해결책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그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건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탐욕이 불러온 사고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에 공감을 하지만 이 탐욕을 불러오고 있는 분들은 사실 되게 불량하고 불법 시설들이 대부분 그런 탐욕에 의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좀 정상적으로 수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급여 지급하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좀 설문조사했던 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전국 청소년 수련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5년간 부도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53%가 겪었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운영하는데 부도의 위기를 걱정하시면서 운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무려 79%가 부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매출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77%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급여 미지급은 어느 정도 겪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반 이상이 직원들의 급여를 1년 1회 이상씩을 지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거 대답하신 분이 1년 중에 한 3, 4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도 거의 20%나 가까이 되셨습니다. 이 정도로 시설의 운영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마음 놓고 이렇게 그 안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조사 결과인데요. 사실 이런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역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결국에는 시설 투자를 축소하게 되고 인력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의 증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현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이 생태계 관련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보다는 영업을 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제가 말을 좀 했습니다. 이 영업이란 단어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청소년 수련원 활동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은 학교와 많은 것들을 상의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청소년을 잘 지도하는 인력일수록 약점이 뭐냐면 어른들과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청소년들과 대화가 잘 되는 우리 지도사들이요. 대부분 어른들과 얘기할 때 참 이렇게 실험도 많이 하고 언어도 좀 어린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입찰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지도사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더 잘 보유하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용료 현황인데요. 수련활동비 보면 12,000원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민간시설들이나 대부분 공공시설에서는 1일에 청소년 한 명당 한 6, 7천 원 정도, 7, 8천 원 정도의
그 비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안전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 질적인 향상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획일적이고 다 경험해 본 듯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걸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수련원이 정말로 좋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차별화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생태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고민이 학교 행사가 들어오면요. 사실은 온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 호스텔은요. 선생님들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 사실 꼼짝 못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세월호 사고로 위약금 이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 여행사나 뭐 버스 운행사들은 위약금을 다 받았지만 저희 수련원들은 사실 위약금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학교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갑을관계로 형성이 됐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사실은 가장 그 밑에 관심의 대상으로 됩니다. 저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제가 지도사 할 때는 청소년들과 항상 만났지만 제가 대표하면서는 청소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고민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수련활동 결정 체계를 보시면 입찰이 공고가 되면요. 그 수련원들은 입찰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몇 개의 시설들이 골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 입찰을 투철한 시설들이 최종 낙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저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련활동 실시할 때는 수동적인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결정해서 학생들한테 자 이곳을 간다 이런 프로그램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수동적인 참여할 수밖에 없고 시설들은 좀 획일화된 프로그램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좀 고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큰 고민은요. 지금 이게 청소년 수련원 월별 이용 현황인데요. 보시면 4, 5, 6월 달에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청소년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내내 정규직으로 이 최고 인원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국립 아마 수련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수기를 위해서 인턴 제도 같은 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과 질은요, 경력이 쌓여있는 지도사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도사가 경력이 쌓이면서 더 넓은 시선으로 더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태계 자체가 단기적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몇몇 인원을 빼고는 전부 다 좀 경력이 미비한 인원들로 채워지게 되고 또 경력이 쌓이면 그분들의 어떤 급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들은 점점 그분들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몰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한 사실은 이런 기형적인 운영이 어렵고 사실 해병대 캠프 사고가 났던 부분도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불량 어떤 업체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시설들에 의해서 난 사고여서 사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이거는 근데 시설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어서 국회와 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좀 기반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좀 맞춰본 겁니다. 제가 이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수련 활동을 좀 이따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 개요는요. 수련 활동 실행 시기를 교육청이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수련 활동하기 전에 원하는 희망하는 날짜를 주간을 3개를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3개의 날짜 중을 이렇게 균등하게 1년 내내 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배치를 하는 식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둘째 제안은 학생들이 직접 수련 시설, 수련 활동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시설들을 학생들이 고르려고 그러면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복수의 시설을 정해주고 학교에서는 안전과 질이 담보된 시설이라는 복수의 시설을 정해주면 그 설명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가 끝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에서 최고점을 받는 시설 활동은 차년도에 자동으로 그 학교의 수련 활동을 참여하게끔 혜택을 주고 또 최저점, 기준점 이하로 되는 시설들은 1년간 그 학교에는 수련 활동을 참여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참여 결과가 그 시설들의 운병을 좌우할 수 있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시설들은 정말 안전하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낄 만한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몰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단체 이동에 대한 좀 위험이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 반별 활동으로 지금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활동을 반별 활동으로. 근데 반별 활동을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담임 선생님이 9단계에 이르는 모든 입찰 그 과정을 담당하셔야 되고, 안전과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건 수련시설이 청소년 교육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불량시설들은 자연스럽게 퇴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조리 발생하는 문제들도 원천적으로 방지가 될 거라고 보고, 수련시설은 연간 안정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간 계획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청소년 지도자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정말로 청소년 지도자라는 직업군이 정말로 선망의 어떤 직업군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수련원 활동은요, 저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서 프리미엄 교육을 만들어가는 경쟁을 하면 정말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청소년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 단계, 5개 단계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요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이제 서전에 설명이 돼서 문서를 보시면 다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금년 초에 이제 싱가포르 청소년들 한 30여 명이 한국의 강원도에 텐트를 치고 겨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열흘짜리 프로그램인데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비행기 표를 빼고 왔던 행사입니다. 이렇게 겨울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와서 설악산을 등반을 하는 건데, 직접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갔고요.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 날엔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의 연탄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와서 장애인 시설과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요, 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프로그램을 참여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소년이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꼭 한 번쯤은 자기 한계를 도전해보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이 부담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담이 돼서 6개월간 비용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모았으니까 저 보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참 기쁨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규제 철폐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좋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찻길 위에 있는 기차가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연줄에 매달려 있는 연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활동도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기차와 연처럼 멀리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청소년 수련원들, 수련시설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또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신고제, 인증제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차원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련시설들의 어떤 질적인 담보가 될 때 청소년들에게 행복하고 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행복실현 시민연대가 그동안에도 이 민간시설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편중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사실은 교육계통의 학원 같은 경우도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시설은 다 숙박업으로 돼 있어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가부에도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됐는데, 요번에 우리 길정 의원님하고 인재근 의원님이 꼭 여기 관찰이 돼서 숙박업이 아닌 청소년 교육, 청소년 활동 기관으로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수련 시설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탐욕스러운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는 이 공급자 중심의 세미나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단원고 학생들 희생도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의 청소년 참여위원들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지금 빼고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지금 그 토론 들어가기 전에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고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입니다.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19절 같이 돼 있는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인생나자 작업장의 김지수 상임이사님께서 토론을 한 7분, 8분 이내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지수라고 합니다. 7분보다 더 빠르게 끝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이전에도 계속 안전의 문제들은 계속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저희가 사회적으로 잃었던 것은 신뢰와 믿음인 것 같다. 이게 다 이제 땅으로 다 꺼져 버릴 거죠. 선생님도 믿을 수 없고 모든 어른들을 믿을 수 없고 국가를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해버렸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신뢰와 믿음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에 대한 저는 좀 충분한 고민과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 난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옳지 않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은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있습니다. 근데 법이 디테일해지고 빡빡하게 이게 짜여진다고 해서 이 안전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양심적인 삶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믿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상화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정말 무책임하고 핑계만 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권리 충분히 그 다음에 사실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들이 무참히 지금 파괴된 거였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애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추스릴까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주지 못했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보는 것들이 1차적으로 있었어야 된다. 이 과정, 수습하는 과정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막 자료들을 좀 봤는데 2005년도에 뉴 올리전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왔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1,8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요. 근데 그 수습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사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과정을 갖다가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1년 동안 80만 장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지게 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린 그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냐, 합의하는 과정, 충분히 그게 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미 의회에서 주축으로 22번의 청문회를 개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거 해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어른들이 좀 보여주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후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책임지는 삶들 안에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이것도 있어야 되는지, 엄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가 책임지거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절대 아니다. 예, 우리가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수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죠, 사실은. 예,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의 어떤 대상들한테 우리가 그 용서받음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진행되는 것들도 좀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또 이렇게 됐던 거는 저는 공동체적인 삶보다는 도시화된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흐트러졌다라는 거죠. 없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안산 바로 옆입니다. 옆동에 군포인데 안산이 바로 옆이어서 사실 저희는 분향소 차리는 것도 사실 안산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사실은 좀 진행을 해왔어요. 이런 게 공동체적인 삶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슬픈데 그 당사자들의 심정들을 헤아리기 위한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 때문에 뭐 앞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 다 그런 거죠. 뭐 하지 마.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학교에서 무엇인가 밖으로 나간 활동은 못하지 않을까. 뭐 6월 이후에는 좀 풀리겠지 하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안전 때문에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규제하고 이러지는 않았는지, 정말 그거는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된 대안들을 좀 내야 된다. 제가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1년 안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야 된다 이러면 2학년이 끝나기 전까지만 그냥 반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갈 수 있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반을 받아줄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거고요. 그 단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 선생님은 2반이 이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잠잘 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교사만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안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별로 없고 단순히 그냥 지금의 이 형태들만 그냥 잠깐 멈춰놓으면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뭐냐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보고 제대로 된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 시스템들을 좀 바꿔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저는 좀 중점을 둬야 된다는 좀 대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활동을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거냐예요. 제가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한 몇 차례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이런 거죠. 수학여행이 뭐고, 졸업여행이 뭐고, 수련활동이 뭐가 달라요? 예. 교육에서는 이거는 수학여행이고, 이건 졸업여행이고, 뭐 이러는데 내용은 그냥 관광인 거예요. 패키지 상품처럼 그냥 갔다 오는.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거 행복해 합니다. 학교를 떠난다라는 그거,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밤새 놀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아침 되면 다 졸고 있죠. 아무것도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분명하게
조금 더 반성하고 그거에 맞는 활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활동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선생님 싫으면 그게 그냥 이렇게 둔갑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대단위로 갈 수 있는 데들이 그냥 소풍이나 이런 걸 가더라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 이러면 이제 놀이기구 타는 시설인 거예요. 근데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소풍인가, 본래 의미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실은 소풍의 의미들을 살릴 수 있는 장소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너무 그런 것이 아니라 편리성 내지는 관리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가. 이런 뼈저린 반성들이 저는 좀 선행돼야지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뼈저린 깊은 반성과 또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거나 하고 싶은 권리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입니다. 청소년의 안전 관련 정책의 경향성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김차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그동안 이제 청소년계에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활동 신고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 계신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김차연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귀한 자리로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발제도 좀 짧게 진행할 생각인데요. 제 발제문보다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해서 세월호 참사,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세월호 참사 범국 및 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 해서 보고서 형태의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원인 분석에 관한 내용도 있고, 대책으로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는 운동의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이기도 하니까 언어는 적절하게 순화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수명 끝난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즉각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과 공공 다중 이용시설 안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잘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 특히 잘 정리가 된 보고서 같아서 이후에 입수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에 강조되어 있지만 안전의 문제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상촉하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 안전에 관해 누가 얘기했었고, 또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누가 얘기했었나,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들은 유가족 분들이시더라고요. 예.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정부 정책,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없구나. 사실 연구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정책이 없구나. 그래서 사실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없어서 깜짝 놀랐고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수련활동이나 청소년 활동 안전을 말씀드릴 테지만 사실은 이후에는 현장 실습의 문제나 통학, 노동 이런 부분의 안전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하고요. 52페이지에 청소년 안전 관련 정책의 경향성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있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향성을 좀 분석해 본 거고요. 첫 번째는 관련 정책의 부재입니다.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민간 내지 개인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맡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만 보아도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마련하는 일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각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 1을 제출해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대책을 마련한 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예. 세 번째는 보호 이데올로기적 관점의 관리 통제적 방식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런 통제적인 경향성은 결국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투입될 인력도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이 통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 외에 발로 뛰는 방식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상규명, 사태 수능,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는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고 발제하신 분께서 언급해 주신 수영교육 의무화 역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나자마자 바로 그럼 수영교육하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그러면 어떤 정책 과제가 마련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구체적 책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미비했습니다. 그 각주 6번에 보시면 14년 5월 14일에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각 주체의 의무를 촘촘하게 규율하고 있는지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하는 관련한 법령이 해당할 것입니다. 이외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에서도 관련 법령들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좀 밝혀내고 국가의 책무, 그냥 노력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협력 시스템입니다. 그 진흥법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기관의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하려면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연락해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자주 모임도 하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각주 구에 보시면 프랑스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재난 시스템 관련해서 지자체 현장 책임자나 도청 직원이나 유관기관 재난 대응 인력들이 자주 회의를 가져서 이런 문제들을 상호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대면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지역 내에서 안전을 위해 고민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침 처음에 전 당연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여성가족부 위탁을 받아서 시설 한 곳에서 현장 체험학습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고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 외에도 그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도 만들어내는 그런 양성화는 안전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의 보장과 교육입니다. 안전할 권리라고 하면 보호주의적 관점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 금지 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전할 권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철도 내일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안전한데 이게 내가 뭔가 행동에 제약당하는 안전은 사실 정말 안전이 아니죠. 진짜 안전을 보장하려면 자유롭게 안전할 권리라고 붙여봤고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교육부도 그렇지만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재난안전,
7개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의견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칫 이게 보호이들에게 갇히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안전예산의 확보입니다. 네. 당연히 예산이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예산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안전예산이 그런데 청소년 안전예산은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기대하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뭐 분석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지만 지금은 사실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신뢰가 상실되어 버린 상태여서 너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정부가 할 건데, 국회에서 할 건데, 너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너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광화문이나 이런 시위나 이런 시위라고 표현을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올바른 대책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냥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게 그러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도록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할 것을 노력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차현 변호사님께서 청소년 안전 관련 정책의 경향성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안전은 참여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특히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항상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성가족부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안전 예산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안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과 선택 권리를 위한 제언으로 모자라는 어른, 미성숙한 사회에 대해서 생활권에 있는 물레청소년 수련관 고영복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고영복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회가 아주 우울증에 걸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이 걸려버린 그 사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저 역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의 변화부터 있어야겠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결국은 나도 가해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 사회가 혹은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들을 잘 기르고 키우는 성숙한 사회인가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에 미성숙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 원고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토론자분의 말씀에 기조와 내용들이 사실은 제 토론 원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좀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께 좀 토론 원고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청소년, 죄송합니다. 60쪽이네요. 네.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저의 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법률은 청소년 연령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 머물 때는 교육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또 학교 밖에 머물 때는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청소년 활동진흥법 또는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봐야 할 것은 과연 이런 법안들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봤을 경우 저는 좀 전방위적으로 그런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학교보건법 및 보건교육과정 고시를 보면은요, 분명히 보건교사에 의해서 학교가 연간 17시간 이상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학교 현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허점을 갖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것 역시도 학교 안에서의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언급한 이유는요, 현재 우리 학생 혹은 청소년으로 표현되는 우리 그 세대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을 때는 기본적인 교육법에 의해서 이런 보장장치가 있지만 마을 안에서의 안전법은 충분하게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 즉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으로 지어진 청소년 공공기관인 수련관에서 혹은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 하에 있는 기관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다양한 활동들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렇게 국회에서 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는 좀 국회에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보시면, 첫째, 국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으로도 못 미치는 안전사각지대는 없는지 보다 세밀히 살펴보고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양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가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안전 관련 법안들만 통과시켰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는 국민 여론을 국회도 겸허히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안들은 소모적 정쟁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유효성과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유효성과 시의성을 따져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 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제회라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안은 그렇지만 학교 밖 안에서는 사실 그런 제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청소년 활동 안전공제회 설립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를 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선택 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2년 6월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유엔의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청소년 정책 결정 참여 부분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었던 것이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다든가 특별회의라든가 정부 청소년 정책안에서 결정하는 곳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정작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내가 제안한 정책들이 잘 피드백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속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부처 간 조율이 안 돼서 좀 시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래서 여러 청소년 위원들이 한 얘기들을 담아서 피드백해주는 피드백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건의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이제는 청소년 정책도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 방법도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선택 권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선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9세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원고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글이 있죠.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8세 청소년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구청장은 내가 뽑을 수 없고요. 군대에서 총을 쏠 수는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만 대통령 뽑을 수 없고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할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나이라고 하는데 투표에만 성립되나 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원고의 61쪽을 보시면은요, 하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선거권, 피선거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 합헌 판결의 사유는 수세기 전 여성과 노동자의 선거권을 빼앗을 때 사용한 이유라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한다면 성숙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입시 경쟁 대신에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게 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인정해주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적극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되 어떻게 잘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이 참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용복 관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에서 온 우리 청소년들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접고등학교 3학년의 장세영 학생이 간단하게 또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학교 이번 행사나 세월호 관련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일단 활동이 다 취소됐고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 다 외부적으로 금지가 돼서 진짜 교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그냥 교외나 이런 활동이 금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방안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다 정말 잘 전달돼서 저희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가장 간결하면서도 딱 느낌이 와닿는 그런 말을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주셨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뭐 이리저리 통제되고 관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세미나 보면 공급자 중심의 어른들 중심의 토론회였었는데 마지막에 히트를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주제 발표와 토론이 마쳐졌는데 그냥 또 플로어에 있는 분들을 그냥 기회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두 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 딱 두 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온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이름은 이혜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포럼을 참석하게 된 주체도 제가 가자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혼자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런 자기의 역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께서 우리 여기 지금 비디오 카메라 촬영하고 계신 분들까지 또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지도사 같으신데 어쨌든 지도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지도사인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자기가 어디 누구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유소스대가 화양 청소년 수련은 또 제가 교직을 약 9년 정도 하다가 뜻이 있어갖고 교육 사업을 5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됐고요. 이번에 작년에 해병대, 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마우나, 그리고 세월호, 참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 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수련시설 협회, 그리고 또 우리 유소스 연맹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애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책들을 어떻게 할까,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학생들의 수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정책들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반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단기적인 거,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다양하게 세웠고, 어쨌간에 애도는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대책은 세워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수련시설 또 유소시설은 지금 800여 개 수련시설 업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실은 지금 존폐이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우리도 다 성인들이시지만 오는 시간 속에서 그런 자연권에서 활동했던 수련회라든가 이런 수학여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교육 안에 그런 인간성 관계라든가 또 자연을 통한 인간 간의 자연의 조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우리 문제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매년 3년 동안 3년마다 정기를 점검을 받습니다. 또 인증제도도 받고, 따라서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8번 이상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지자재, 그 다음에 VIP, 또 그 다음에 안전진흥공단 다양한 평가를 받았고요. 6월 20일쯤 되면 저희들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평가, 시설종합평가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다양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제대로 진정하게 열심히 참으로 하는 연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들이 어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항상 저희들은 참 외도되고 회피되고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교육하고 싶어서 20년 동안 오로지 교육에 미쳐서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주고 싶어서 이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에 6월 20일 날 저희들이 안전대책 또 그동안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좀 또 국회에서도 좋은 정책들 그리고 또 좋은 지원들 또 우리 청소년 참으로 하는 우리 청소년 연맹 또 우리 유소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 한번 믿고 한번 국민들이 이번에 안전처도 생기지만 행동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그다음에 유소셀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실 말씀들은 많이 계실 텐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꼭 지킵니다. 그래서 두 분만 딱 했고 어쨌든 국회에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우리 길정우 의원님하고 특별히 또 인재근 의원님께서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이런 토론회를 저희가 지금 4번째 하고 있고 또 이어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단체, 시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관하는 우리 청소년 행복실현 시민연대는 계속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지도사들과 수련 시설들의 또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특별하게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점심 때 밥 먹을 때 이거 놓치면 또 상당히 또 세미나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안명옥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건희 선생님, 또 이유식 선생님, 이주환 대표님, 그리고 또 토론을 해주신 김지수 선생님, 김찬현 선생님, 고행복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좌장해주신 우리 박옥식 우리 사무총장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또 여기 두 분 계신 그런 인사는 다 잠깐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것은 인재근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야당이신 인재근 의원님과 여당 새누리당 대표 그 의원이신 길정 의원님이 4번째 지금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이 두 분들이 또 앞장서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오늘 너무나 인재근 의원님 꼭 오시기로 했는데 바쁜 상황이 벌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거 제가 대신 인사드리고 길정 의원님 미국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벌어져갖고 회의 때문에 그래서 오늘 꼭 오신다는 인사 말씀 꼭 저한테 대신 드려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마무리로는 양천구 여기 지역 주민들께서 끝까지 또 자리를 같이 해주셨고 청소년 관계의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안 뜨시고 끝까지 이렇게 토론에 끝까지 계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청소년의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그러한 지향 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것을 오늘은 다루었습니다만 오늘이 법적인 행정적인 이런 모든 것을 앞서가는 그런 발자국이 되고 큰 발자국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모든 우리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다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열정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돼서 대한민국의 안전의 문제가 정말 해결돼서 완전 해결이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바로 대응을 잘해서 복구에까지 무르르듯이 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청소년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세영 우리 학생 오늘 발표했는데 장세영 학생한테 정말 커다란 박수. 장세영 학생과 같은 여러 학생들.